우리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우리가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좀 풀어서 쓰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가 높도록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 무형자산인데, 자, 이 무형자산 중에서 첫 번째 영업권이라고 적혀 있는 거, 얘를 제가 전에 권리금의 성격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A 법인이 있어요. A 법인의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가 1,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제품 같은 재고 자산이 2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 주고 인수하면 되죠?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면 지금 인수하면 이 기기장치도 내 거예요. 이 제품도 내 거예요. 근데 이 빚도 내 거예요. 그럼 나는 2,500만 원만 주고 이 기업을 인수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이 기업의 가치가, 자본 가치가 2,500이니까 그럼 이제 이 기업을 인수를 해요. 자, 인수하면 자산은 자산끼리, 그리고 재고 자산은 또 재고 자산끼리, 그리고 부채는 부채끼리, 이렇게 분개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럼 얘들이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1,500만 원 차이가 나죠. 이 1,500만 원 왜 더 줬을까요? 안 보이는 이 기업의 가치가 있겠죠.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뭔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을 주고 외부에서 구입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업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부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든 아니면 음식점이든 뭐든 인수할 때 보면 집기나 그런 가격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권리금이다라고 해서 한 번에 하죠. 사실 집기 금액은 그 정도 안 되잖아. 그 넘어가는 그 금액이 외부에 돈을 주고 구입한 우리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그런데 이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거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였죠. 외부 구입한 거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무형자산은 특징이, 기업들은 그 내역 연수를 오래 가지고 있고 싶어요. 유형자산은 비용을 많이 처리하고 싶어서, 비용 높게 처리하고 싶으면 내역 연수를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내역 연수를 기업들이 길게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형체가 없는데 우리가 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야 이거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겠죠. 소송이든 뭐든 걸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길게 가지고 싶어 하니까 세법들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5년간으로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2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한데, 세법들은 너네 아무 말 없이 무형자산 취득하면 그냥 5년이야 라고 잘라버리는데, 영업권은 그냥 5년으로 법들이 막고 있어요. 이 영업권 있죠. 그러면 얘는 5년 이내로 해서 그냥 상각에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균등상각이 정해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73페이지에 산업재산권 적혀 있는데, 산업재산권도 우리 세법은 특허권만 10년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다 5년 잘라요. 근데 이건 세법 이야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법인세법 수업 아니잖아. 시험이 법인세법이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적혀 있으니까 또 신경 쓰실까봐 20년 이내 회계 기준은 20년 이내 할 수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20년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발비라는 게 있죠. 자, 먼저 크게 나누면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 그럼 연구 단계는 무조건 얘는 연구비 혹은 경상 연구비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거예요. 이 연구 단계는 아직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해도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한다면 괜찮을까? 그 정도까지가 연구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단계가 그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아직 미완성, 완성으로 또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 되려면 자산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경우, 그 경우에만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그럼 미완성인 경우에는 이때는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고, 완성한 경우에만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완성한 경우에만. 자, 이게 이론 시험에 나오면 얘 얼마, 얘가 얼마인데 얘 얼마, 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 그러면 얘만 찾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완성했다 그러면 얘는 성공했대. 이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성공해도 얘만 자산이 될 수 있지. 전부 다 성공했다면 얘는 이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자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 단계는 그냥 비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연구 단계가 넘어와서 개발 단계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완성됐다면 전부 다 개발비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자산으로 인식될 조건의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론에서 글로 나오게 되면 금액 물어보면 저거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 경계선이 모호하는 경우, 그러면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모호하다는 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완전히 충족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자산의 인식 요건을 불충족한 거예요. 근데 이 개발도 우리가 개발하니까 이런 건데, 외부에서 개발을 의뢰할 수도 있겠죠. 외부에 개발을 의뢰하게 되면 그냥 바로 개발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 무슨 연구 용역 개발을 의뢰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 돈은 그냥 바로 개발비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개발 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면 돈 안 줄 거거든. 그럼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해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죠. 왜냐면 그 거래 금액까지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 준 돈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바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휴, 방금 조사장에 끌려가는 분위기로 사람 몇 명이 끌려갔어요. 저 아빠니 이수자 평가를 해요. 이수자 평가라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수업 듣고 있는 거 잘 들었는지 이제 노동부에서 체크하러 온 반이 있어요. 제가 저반 날렸거든. 그래서 저반에 테스트를 해요. 5명이. 이제 그 심사평가원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이거 문제 주면서 문제 풀어봐라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도서장 끌려가는 분위기로. 나 같아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 그죠? 제 생각에 저거 평가 받고 나서 계속 밀어넣어야 돼. 훈련 기간이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 평가 당한 사람이 기분 안 좋다고 계속 넣어야 쟤네들도 뭔가 딴 방법을 쓰지. 아니 뭐 인터넷 서명 형태로 문제 내가지고 좀 받든지 해야지.
이상한 아저씨 둘이 와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이거 풀어보세요 그래요. 그럼 또 때리시는 분들 별로 기분 안 좋을까봐 학원에서도 파이팅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의욕이 올라가나? 우리만 아닌 게 다행이죠. 저 반은 안 했으면 그건 우리 거였어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항상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전에 한 번은 그 2년 전이었나? 너무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 지식도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런데 우리 반이 아니었고 선생님 반인데 제가 들어가서 체크해봤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야. 누가 봐도 이 박살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좀 잘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추석 일수 맞춰서 그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만 남겼더니 잘하는 사람들이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기 싫은 거지. 그때 그래서 막 스타벅스 쿠폰 막 5만 원씩 주고 막 그때 그 똥 씹은 표정 좀 풀라고. 근데 10,000원 줬으면 계속 똥 씹은 표정이었을 텐데 금액권을 딱 보더니 얼굴 살짝 풀리더라고. 5만 원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금액 단위선에 들어갔나 봐. 그죠? 만 원이었으면 절대 안 풀렸을 것 같은데, 그 금액 보고 풀렸다는 거 아는 이유가 한 애가 딱 빼보더니 이러면서 이 옆에 사람한테 금액을 말하더라고. 그랬더니 애도 그래서 다시 보길래 얘네들 금액 때문에 좀 풀렸구나. 그게 참 애매한 게 3만 원도 안 풀릴 것 같기도 하고 풀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5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참 돈으로 우리가 가치를 측정하면 안 되지만 사람의 기분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에 뭐 USB 메모리 준다 그러길래 나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전부 다 누가 좋아하겠어, 그죠? USB 메모리에 거기다가, 이건 제 표현이에요, 재수 없게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 적혀 있어요. 정말 최악이더라고. 저도 안 써요. 전에 누가 받았대, 저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딴 사람 줬어요. 왜 나한테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를 줘? 우리가 장기 과정이었으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선물을 받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간이 짧아서 학원에서 그거 안 줘요, 당연히.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자, 기타 무형자산 적혀 있는데, 뭐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임차 권리금. 자, 이 전세금에 임차 권리금도 권리금 있죠. 그것도 무형자산이에요.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개정 과목이 있구나라고 좀 구경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는 표현 안 하고 그냥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을 주로 써요. 자, 그리고 무형자산에 취득이 있고, 오른쪽 75페이지에 뭐 취득 후 지출이 있고 상각 방법하고 막 적혀 있는데, 자, 취득 후 지출하고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근데 무형자산 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만 없을 뿐인 거지, 유형자산하고 다른 자산으로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업활동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형자산도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자, 우리가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거나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취득 시점이 지났다더라도 영업활동에 사용해야지만 그때부터 상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제 상각을 할 건데, 무형자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형자산 상각 방법의 첫 번째 보시면, 그 기업회계 기준에서 무형자산 상각 계산 방법은 정액, 정률 등 적혀 있죠. 자, 전에 제가 모든 상각 방법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모든 상각 방법 유형자산처럼 다 가능한데 합리적 방법을 못 찾는 경우에 정액법을 쓴다는 거예요. 정액법이에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우리 감가상각 기간을 20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서 하는데, 거래해 보면 계약상 법률상 약정 근거 있는 기간, 그 경우는 예외. 저는 이제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한다면, 그렇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은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전에 제가 이 문제 한번 냈었는데, 자, 무형자산 상각하는 건 우리가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건, 자, X1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차변의 개발비, 자, 1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주고 100만 원을 했어요. 자, 얘를 우리가 5년간 정해법으로 잔존가액 없이 상각한다면 그냥 5년간 정해법이니까 20만 원씩 하겠죠.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 이런 식으로 대변에 직접적으로 계정 과목을 써서 지우고, 그럼 장부에는 개발비가 그냥 80만 원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를 손을 안 대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차감 계정을 달고 있을 건데, 근데 무형자산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해도 외부 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준다면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별말 없으면 직접법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5년 쓰면 개발비가 그냥 없어지게 되겠죠. 대변에 계속 20만 원씩 5번 쓰면 얘 하나도 안 남을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 우리 지금 직접법으로 상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X2년도 1월 1일 날 개발비의 잔액은 얼마가 되죠? 개발비 잔액은 80만 원 되겠죠. 그걸 아는지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에서, 자, 취득을 2018년 1월 1일 날 해서, 자, 지금 2020년 상각전 장부 가액이 60만 원이다. 내용 연수 5년 정해법일 때 2020년도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가 되죠? 아이고, 제가 20만 원이라 썼어. 자, 이 쓸금액 위에 거 보고 따라 쓰다가 그대로 금액까지 따라 썼어요. 자. 지금 단기 결산 전 정기 말 상각 후 이런 식으로 장부 가액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얘 장부 가액 줬네, 그리고 언제 샀네,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 지금 이 금액은 2018년도 12월 31일 날 상각 한 번 했고 2019년 12월 31일 날 상각 한 번 해서 이렇게 두 번 줄인 금액이 60만 원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이 60만 원은 앞으로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 거죠? 3년간 더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 했으니까.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얘는 2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걸 직접법으로 상각한다는 걸 아냐라고 우리 결산 실기에서 저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저걸 그냥 5로 뜩 나눠서 12만 원 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취득 가격을 줬다면 10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취득 가격을 주면 그냥 100만 원으로 나누면 되는데, 5년으로 나누면 되는데, 장부 금액을 주게 되면 잔존 내역 연수로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주는지를 잘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 금액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서 이 금액만 알아서 넣으면 저 분계도 해주죠. 근데 이 금액은 우리가 산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장부가액 금액 있죠. 지금 얘가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거잖아.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그죠? 그런데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 기초가액 쓰는 칸 있죠. 첫 번째. 거기가 이 기초가액이 1월 1일 날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가액.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를 그대로 주니까 1월 1일에도 취득원가니까 취득원가를 썼는데, 그런데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무형자산은 60만 원이라 써야 돼요. 무형자산은 60만 원에 상각누계액이 40만 원이다.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장부가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형자산이었으면 100만 원에 40만 원 달았다 쓸 건데, 근데 무형자산이면 60만 원이고 40만 원 단 거다.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1월 1일 날 장부에 이 계정 과목이 얼마 적혀 있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되겠죠. 만약에 100에 40이라 쓰면은 140만 원짜리에 5년간 정액보험을 해서 올해 상각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무형자산은 우리 감가상각 한 1월 1일 날 정기말 상각하고 남은 장부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왜 기초가액에 써줘야 돼요. 나중에 우리 또 실기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76페이지로 가면 기타 비유동 자산에 뭐 과목 적혀 있는데, 장기성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은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상으로 물건 팔고 내 후년에 달라고 말하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안 일어나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보증금은 전세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전세권은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이지 무형 자산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분류가 어디죠? 라고 전에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랬어요. 여기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보고 있다는 거, 전세권 기억하시라고. 자, 그럼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 교재가 지금 다음 81페이지로 가면 자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본부터 보면 우리 순서가 안 맞으니까, 자 92페이지로 가서 우리 사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채. 먼저 우리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기 꺼내시고, 계산기 가지고 제가 쓰는 법 하다가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넘어갈 거니까 우리 계산기 있으신 분은 꺼내시고, 아니면 앞에 까미 계산기 제가 이야기했던 거 지금 어플 깔아서 우리 같이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저 암산 안 돼요. 제가 우리 계산기 보면 이 계산기만이 아니고 모든 계산기가 플러스 키가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랑 비슷한 거, 이 꼴이 는이 아니에요. 우리가 쓸 때는 이 꼴 쓰는데 얘의 역할은 이거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얘 써도 값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누르는데, 계약값은 플러스 키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계산기에 보면 혹시 GT라든지 M 적혀 있으시면 전부 다 풀어버리시고 AC 올 클리어나 아니면 MC 메모리 클리어 눌러서
위에 보면 글자 작은 영어 적혀 있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자 우리 GT라고 적혀 있는 그 계산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치시면 돼요. 99 곱하기 99는, 그리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88 곱하기 88는, 그리고 77 곱하기 77는, 여기까지만 쳐보세요. 계산기로. 치셨나요? 그냥 이꼴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GT 누르시면 얘네들 합계가 나와요. GT가 그랜드 토탈의 약자라서, 그러면 23,474원이 나오죠. 그죠? 지금 이 꼴이라는 건 방금 우리 99 곱하기 99는 했을 때에 보이는 값 있죠? 그 값을 GT 쌀통에 넣어두는 거예요. 메모리에. 또 이 값 88 곱하기 88 했을 때 이꼴 눌렀던 값도 그랜드 토탈에 넣어두고, 얘도 넣어두고 해서 GT는 이제 이꼴 눌렀을 때 값을 전부 다 합쳐버리는 그랜드 토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10는 하면 10이 보이겠죠. 또 10는 하면 10이 보이겠죠. 우리 계산기가. 또 10는 하면 10이 보였겠죠. 그럼 GT 하면 이꼴 했을 때 10이 3번 보였잖아. 합쳐서 30이 나와요. 지금 그냥 계산기로 10는 쳐가지고 GT 해보시면 30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GT라는 기능이 이꼴 눌렀을 때 값을 그냥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99 곱하기 99 빼기 88 곱하기 88 더하기 77 곱하기 77 이렇게 나오면, 물론 뭐 마이너스 88이라 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가지고 하실 거면 얘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99 곱하기 99 m 플러스라고 할 거예요. 얘는 앞에 플러스 보니까. 그리고 88 곱하기 88 m 마이너스, 그리고 77 곱하기 77 얘는 플러스니까 m 플러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다 치신 분은 메모리 리콜 MR을 누르시면 얘 값이 7,986이 나오네요. 나오나요? 나오죠? 그럼 얘 방법 쓰면 되겠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럼 위에 거를 아래 거로 나누면, 그럼 방법 응용하면 돼요. 자, 우리 계산기에 지금 위에 M이라고 적혀 있으신 분은 MC 눌러서 M을 없애버리세요. 메모리 클리어. 근데 만약에 MRC 적혀 있는 계산기시면 두 번 누르면 MC의 역할을 해요. 한 번 누르면 MR만 하고. 계산기 보면 MC만 따로 있는 게 있고 MRC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MRC 적혀 있는 거는 MR하고 MC가 같이 있는 건데 두 번 누르면 MC예요. 그럼 그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앞에 했던 그대로 99 곱하기 99는 88 곱하기 88는 77 곱하기 77는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시고, 또 99 곱하기 99 m 플러스 88 곱하기 88 m 마이너스 77 곱하기 77 m 플러스, 여기까지만 순서대로 쭉 위부터 아래까지, 뭐 아래부터 쓰고 위에 쓰셔도 되고 전부 다 쳐보세요.
치셨으면 그냥 GT하고 MR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눌러보시면 두 개 값이 각각 살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누르면 두 개 값이 그냥 그대로 있죠. MR하고 GT하고 하면 그대로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GT를 MR로 나눌 거잖아요. 그럼 GT 나누기 MR 하면 돼요. GT 나누기 MR 하면 2.93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우리 GT하고 MR이에요. 그래서 얘를 쌀집 계산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말 쌀집 아저씨가 여기에 있는 GT라는 쌀통하고 그 메모리라는 쌀통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아저씨가 우리 그 옛날에 쌀도 사고 보리도 사고 콩도 사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 계산 집어넣어서 한 번에 계산하는데 쓴다 해서 쌀집 계산기라고 됐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계산기 가지고 있으신 분 중에 위에 있는 것 중에 뭐 F 그리고 컷 4분의 5 적혀 있으시면 F가 있으신 분은 가급적이면 F로 그냥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기능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F 쪽으로 보내버리면. 근데 F가 없으면 그냥 아예 죽일 수 없으니까 적당한 거 찾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F로 보내놓으면 그냥 오류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숫자는 다 보여줄게, 그런 의미인 거고, 근데 뭐 4분의 5나 컷 뭐 이런 거는 절사하겠다, 뭐 반올림하겠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그 절사나 반올림이나 할 때 보면 옆에 숫자가 뭐 ADD2 있고 0, 1, 2, 3, 4 있죠. 그런 소수점 자릿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ADD2를 안 써요. 지금 휴대폰으로 하신 분은 이런 기능이 안 적혀 있는데, 계산기 보면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1, 2, 3, 4 이꼴 누르면 12달러 34센트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센트나 이렇게 쓰는 나라던데 우리나라는 몇 전 이거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거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러 계산할 때는 센트 때문에 우리 쭉 쓰고 마지막 두 자리가 센트로 바뀌는 게 이꼴 기능이 그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ADD2로 두고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꼴 잘못 눌렀다가 괜히 얘가 갑자기 전문하면서 앞에 두 칸 가는 걸 보고 계산기 고장난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F로 갖다 놓으면 기능이 전부 다 죽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자율이 12%인데 3년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볼게요. 그럼 X1년도, X2년도, X3년도 봤을 때, 자, 여러분이 정기예금에 100만 원 가입해뒀어요. 그럼 1년 뒤에는 얘가 얼마가 될까요? 1년 뒤에는 112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럼 2년 뒤에는 얼마 될까요? 125만 4,400원이 되겠죠. 왜 이렇게 되죠? 100만 원에 12%가 붙는 게 아니고 112만 원에 12%가 붙거든. 그냥 그대로 두면 이 금액이 될 거잖아요. 우리 그걸 복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1년 더 있으면 140만 4,928원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곱하기 1.12는 12%니까, 그리고 곱하기 1.12는 곱하기 1.12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시점이 현재라 그러면 현재 100만 원에 이 금액은 3년 뒤에 미래 가치가 되겠죠. 이자율 12%에 현재 100만 원에 3년 뒤 미래 가치는 140만 4,928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이거 우리 계산기 가지고 할 거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1.12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두 번 누르시고, 그럼 1년, 2년, 3년 하면 10년이고 계속 가요. 계산기 가지고 1.12 할 거죠. 한번 쳐보세요. 1.12 곱하기 두 번 누르고 100만 원 가지고 갈 거니까 해서 이걸 한 번 누르면 1년, 한 번 더 누르면 2년차, 한 번 더 누르면 3년차 계속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곱하기 두 번이나 나누기 두 번 하면 K가 붙죠. 위에 계산기에 K 한 번씩 붙을 텐데 그 기능이 이 기능이에요. 제가 옛날에 연금 세법 설명한다고 삼성화재에서 연금 시작할 때는 아니었지. 다른 연금 생겼을 때에 그러니까 설명했는데 다 주무시더라고. 그러다가 이거 한 설명해 줬더니 아줌마들이 눈이 떨어져 가지고 이율 몇 %니까 그때 2.1이었나? 그러면 1.021 곱하기 너 얼마 넣는다면 1년, 2년, 3년 해서 20년 가면 얼마 돼? 이거 이야기 복리부터 얼마 돼? 라는 걸 보는 앞에서 계산해서 누르면 금액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았나 봐. 그래서 계속 계산기만 물어보더라고. 나는 세금 가르쳐주러 갔는데. 근데 그럼 우리 여기에서 지금 100만 원의 미래 가치가 이 금액이죠. 그럼 그냥 내가 12%인데 3년 뒤에 100만 원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얼마를 넣어두면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를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은행 가면 목돈 만들기 이런 거 있죠. 1억 만들기, 뭐 1000만 원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몇 %일 때, 뭐 저는 지금 12%라면 얼마 넣으면 될까? 그렇게 거꾸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89만 2,857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100만 원 될 거예요. 여기에 12% 붙으면 100만 원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을 넣어두면 12% 붙으면 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은행에 79만 7,194원 정도를 넣어두면 2년 뒤에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곱하기 1.12는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검증해 보시는 분이 있는데 99만 9,999원 나오거나 100만 1원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소수점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적금을 이 금액을 넣어두면 71만 1178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3년 뒤에는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나요? 그냥 이 금액 넣어두면 1.12죠. 이 금액 넣어두면 1년 뒤에 12% 이자 붙어서 이 금액 되고 2년 뒤에 또 여기에 12% 붙어서 이 금액 되고 또 이제 3년 뒤 되면 12% 붙어서 이 금액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12%일 때 71만 1780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의미 이해가시나요? 얘가 지금 미래 가치고 얘가 지금 현재 가치잖아요. 그럼 미래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건 계산기로는 그냥 나누기 한 거예요. 1.12 나누기 100만 원 하면 3년치에서 그냥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자, 이번에는 100만 원 말고 3년 뒤 1원이 되기 위해서 그럼 통장에 얼마 넣어둬야 될까요? 12%면 3년 뒤 1원 되기 위해서 그럼 공 6개니까 6개 떼면 0.711780원 넣어두면 알아서 3년 뒤 되면 1원 되겠지. 저 말 이해가시나요? 이 돈 넣어두면 3년 뒤에 100만 원이니까 이 돈 넣어두면 1원 되겠지.
이해가셨나요? 지금 근데 이 금액이라는 건 지금 12%의 3년 뒤 1원에 대한 현재 가치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현가계수. 나중에 여러분들이 IFRS 쓰는 회사 가게 되면 현가계수표하고 연금현가계수표라는 걸 봐요. 사람들한테 장기 할부 판매하게 되면 분명히 저한테 3천만 원짜리 팔았는데 매출이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1년 뒤에 1년 동안 받을 돈, 2년 동안 받을 돈, 3년 동안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쫙 땡길 거예요. 그럼 매출액은 2천 몇백만 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해요. 근데 지금 저는 사채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가 불운하게도 현재 가치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거라서 표를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계산기를 치면서 쓴 거고 여러분은 처음 보게 되면 이 현가계수표라는 거 보게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이제 현가계수표가 가지고 현가계수가 지금 12%의 3년 뒤에 1원을 만들기 위한 현가계수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고 3년 동안 이자를 10%를 3년 동안 줄 거예요. 그럼 10만 원씩 우리 30만 원을 매년 10만 원씩 30만 원 줄 거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보면 자, 나는 돈을 저렇게 빌리거나 하면서 10만 원씩 30만 원 준다고 말하지만 말이 30만 원인 거지. 보면 1년 뒤에 10만 원을 주고 2년 뒤에 10만 원을 주고 3년 뒤에 10만 원 준다는 거잖아. 이자를. 그죠? 그러면 우리는 1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2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3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합치면 얘는 3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1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보면 89,286원. 얘가 1년 동안 넣어두면 10만 원이 될 거고, 다음 79,719원. 이 돈을 넣어두면 자 지금 12%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이 2년 뒤 될 거니까 2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저 금액이고, 또 이 금액을 넣어두면 3년 뒤에 10만 원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30만 원이라 말하지만 전체 30만 원의 현재 가치를 당겨보면 24만 183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183원이. 그럼 얘는 지금 30만 원이라 말을 하는 거지만 내가 지급하는 돈의 현재 가치로 다 당겼을 때는 지금 이 돈밖에 안 되죠.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제가 10만 원 했는데 1년 뒤에 1원 주고 2년 뒤에 1원 주고 3년 뒤에 1원 준다며, 그럼 3원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죠? 2.40183이 되겠지. 5개만 자르면 되잖아. 이해가시죠? 그럼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 현가계수라고 할 거예요. 얘를 연금 현가계수라고 해요. 지금 얘는 구할 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있죠? 1.12 나누기 얘를 구할 때는 1로 가는 거고 얘 구할 때는 10만 원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제가 얘 구할 때는 10만 원에 1년, 2년, 3년 GT 하면 바로 나오겠죠. 왜냐면 이걸 누르는 거 다 합쳐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 번 누를 때 그거 보고 제가 쓴 거였고, 두 번째 누르고 보고 얘 쓴 거였고, 세 번째 누르고 보고 얘 쓰고, GT 누르고 그냥 얘 쓴 거였어요. 계산기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매출할 때 30만 원짜리 매출했을 때 매출액을 이걸로 쓰는 회사를 갈 수도 있어요. 제품 매출할 때 그 사람마다의 신용 할부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또 5%다. 그러면 1.05 나누기 이제 얼마짜리 띵띵띵띵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든 예가 사채 중에 액면가가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10%고 만기가 3년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12%일 때 이때의 사채 발행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냐면 자, 사채 발행가액은 이거 구하는 건 시험 문제 죽어도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계산기 사용하는 거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런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이 값은 줘요. 주면 사채 발행 가격은 현가 계수 곱하기 액면가액 더하기 연금 현가 계수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로 구하게 돼요. 1년분 액면 이자. 그럼 지금 현가 계수가 있는데 액면 가격이 1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 100만 원이고 1년분 액면 이자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고 그럼 71만 1780원과 24만 183원 얘 둘이를 합치면 951 963 이 금액이 되게 되겠네요. 지금 이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사채 발행가액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채 발행가격 결정은 액면 이자하고 시장 이자의 차이만큼을 이제 현재 가치로 당겨 가지고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세무이금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담께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부터 끌고 가면서 원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미래에 아마 세무 1급 공부하시는데 저를 안 만나면 제 생각이 엄청 많이 날 거예요. 시험에 세무 1급이나 TAT 1급에서는 TAT 1급은 무조건 만나는 애고 세무 1급은 간혹 만나는 애고 1년에 두세 번 6번밖에 안 있는데 두세 번이면 자주 만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번 봐놔야 미래 여러분이 또 보면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될 건데 이 공식만 알면 돼요. 이 공식만 여러분한테 절대 이런 값을 구하라는 일은 CTA 시험에도 안 나와요. 표를 줬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채 발행 가격 알았으니까 자 우리 제가 사채나 만기 보유 증권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던 표현이 있었는데 그 글자가 뭐였냐면 유효 이자율법이었어요. 그 중요하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유효 이자율법으로 쟤를 삼각해 가는 걸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